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도렌트.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프랜시스 베이컨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신기관. 베이컨의 최대 업적은 신기관, 뉴오가니제이션, 뉴오가늄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기관, 신기관. 제1권 맥콜레이 에세이집이라고 그의 가장 혹독한 비판자는 말한다. 일찍이 기납법을 서사시적 모험과 정복의 수단으로 만들어 논리하게 이와 같이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은 없었다. 논리학을 꼭 배워야 할 사람은 이 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논리학과 관계되는 인간 철학의 이 부분은 가시돋친 교지의 금물이나 함정처럼 생각되어 많은 사람의 취미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을 그 진정한 가치에 따라 평가하려고 한다면 이 합리적 과학은 다른 모든 과학을 여는 열쇠이다. 학문의 진보에서. 철학을 풍요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철학은 불모지였다고 베이컨은 말한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최대의 잘못은 이론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관찰을 소홀히 한 것이다. 그러나 사고는 관찰의 보조여야 하지 대용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기관의 잠언에서 그는 모든 형이상학에 도전하듯이 인간은 자연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자연이므로 자연 질서의 관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위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그 이상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선배들은 이 점에서는 후배들보다 건전했다. 특히 데모크리토스는 구름을 보는 눈보다는 사실의 냄새를 맡는 코가 날카로웠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이후로 철학이 거의 진보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사용해 온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빛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려는 것은 마치 빌려온 별이 그 빛이 나온 광원을 증대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발레리우스 테르미누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발명한 기계가 2000년 동안 덜커덩거린 지금에 와서 철학은 타락하여 아무도 존경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세의 모든 이론이나 공리 및 논쟁은 제외되고 망각되어야 한다. 철학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백지로 돌아가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첫째는 지성의 정화이다. 우리는 편견과 선입감을 씻어내고 주의와 추상을 모르는 갓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신의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 베이컨이 말하는 우상은 이것은 프로테스탄트의 우상 숭배 배척을 반영하는 듯하다. 현실로 착각된 그림, 사물로 착각된 사상을 말한다. 여기에 오래의 원칙이 있으며 논리학의 첫 과제는 오래의 원칙을 찾아내서 막아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컨은 유명한 당연한 평가다. 오류 추리의 분석을 시작한다. 콩디의 약하는 베이컨은 인간 오류의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오류는 첫째, 종족의 우상으로서 인간성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오류 추리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에 따라 인간의 감각을 사물의 척도라고 잘못 주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지각은 감각의 지각이든 정신의 지각이든 인간과 관계되고 우주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울퉁불퉁한 거울과 같아서 자신의 성질을 대상에 부여하여 대상을 왜곡하고 변형시킨다. 신기관에서. 우리의 사상은 대상의 사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자신의 사진이다. 예를 들면 인간의 오성은 독특한 성질 때문에 기타면 사물의 질서나 규칙성을 사실 이상으로 과장한다. 따라서 천체는 완전한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고 가상하는 것이다. 인간의 오성은 어떤 명제를 세우면 일반적인 승인이나 신념에 의해서든 이에 따르는 즐거움 때문이든 그 밖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 명제의 새로운 근거와 확인을 제공하도록 강요한다. 이 명제와 반대되는 다수의 유력하고 풍부한 예가 있더라도 인간의 오성은 최초의 결론의 권위를 희생하기보다는 오히려 난폭하고 해로운
편견을 갖고 이러한 예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제거하거나 분명히 반대한다. 사원에서 난파의 위기를 벗어난 자들이 바친 재물의 일람표를 보여주며 이래도 신들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강박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한 자는 현명했다. 재물을 바쳤는데도 사망한 자들의 초토화는 어디에 있는가? 점성술이든 해몽이든 점이든 인과응보설이든 모든 미신은 동일하며 미신에 현혹된 자들은 실현된 일만을 보고 실패는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간과한다. 신기관에서 인간은 우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문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경험에 호소한다. 경험을 자기 이론에 맞도록 왜곡한 다음 개선 행렬 속에 끼어있는 포로처럼 끌고 다닌다. 신기관. 예컨대 인간의 오성은 순수한 빛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이 섞여 있으며 여기서 제멋대로 과학이라고 이름 붙인 과학이 생긴다. 인간에게는 더욱 진실한 것이었으며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즐겨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신기관. 그렇지 않은가? 베이컨은 이 점에 대해 훌륭한 충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 연구자는 반드시 다음 규칙을 지켜야 한다. 곧 각별한 만족감을 갖고 자기 마음이 파악하고 집착하는 것을 의심해봐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오성을 공평하고 밝게 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성은 특수성으로부터 거의 최고의 일반성을 가진 공리에 비약해서는 안 된다. 오성의 날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줄을 달아놓거나 뛰거나 날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상상력은 지성의 최대의 적이며 오성 지성에 대한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오류를 베이컨은 동굴의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개인의 특이한 오류이다. 각자는 자연의 빛을 굴절시키고 변색시키는 각자의 동굴 또는 밀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성과 교육, 기분 또는 심신의 조건에 의해 형성된 성격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원래 분석적이어서 어디서나 차이점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원래 종합적이어서 어디서나 유사성을 찾아낸다. 그러므로 전자는 과학자 또는 화가가 되고 후자는 시인 또는 철학자가 된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옛것을 무한히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기한 것을 받아들인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공정한 중령을 유지하여 고대인이 정당하게 확립해 놓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 현대인의 올바른 혁신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진리에는 당파가 없다. 셋째는 인간 상호간의 거래와 교제로부터 생기는 시장의 우상이다. 인간은 언어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하지만은 언어는 군정의 머리로 만들어내므로 불완전하고 부적합한 언어로부터는 정신에 대한 놀라운 장애가 생긴다. 철학자는 문법학자가 부정법을 다루듯이 경솔한 확신을 갖고 무한을 다룬다. 그러나 이 무한이 무엇인지 또는 도대체 무한이 존재해 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철학자는 무원인의 제1원인 또는 부동의 운동자란 말을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적나라한 무지를 감추고 어쩌면 사용자의 양심의 제약감을 드러내는 눈가리개 같은 말이 아닐까. 머리가 명석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원인 없는 원인이나 부동의 원동자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쩌면 철학의 대제거는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뜻할지도 모른다. 끝으로 철학자의 여러 가지 독단과 잘못된 논정의 법칙으로부터 인간의 정신에 이식된 우상이 있다. 나는 이 우상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부른다. 나의 견해로는 기성의 모든 철학 체계는 비현실적인 극적 수법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를 묘사하는 무대극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철학의 극장에서 상연되는 극에서 여러분은 시인의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 곧 상연을 위해 꾸며낸 이야기는 역사적 실화보다도 더 짜임새 있고 우아하게 우리의 소망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라톤이 묘사한 세계는 플라톤이 생각해낸 세계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 세계를 그린 것이 아니라 플라톤 자신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우상이 도처에서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까지도 주저앉게 하는 한 우리는 진리의 인식에 있어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오성의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 먼저 나침반의 사용법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서인도의 광대한 지역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과학상의 발명과 발견의 기술이 알려지지 않는 한 기술상의 발명과 발견은 결코 거대한 진보를 이룩하지 못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학문의 진보에서. 그리고 물질적 지구의 범위가 우리 시대에 널리 확대되었는데도 지적 지구는 과거의 발견의 비좁은 한계 내에 갇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불명예이다. 신기관. 결국 우리 고난의 원인은 독단과 연역법에 있다. 존경할 만하지만은 의심스러운 명제를 의심의 여지없는 출발점으로 삼고 이러한 전제 자체를 관찰 또는 실험에 의해 검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자는 결코 회의에 빠지고 회의를 갖고 시작하는 데 만족하는 자는 결코 확신을 갖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근대 철학의 초기에 공통된 특색으로서 말하자면 근대 철학의 독립선언서의 일부다. 데카르트도 이익고 구습을 일수하는 정직한 사고의 선행 조건으로 방법적 회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다. 또한 베이컨은 과학적 연구법을 멋지게 서술한다. 단지 단순한 경험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연 경험적이라고 불리고 발견됐을 때는 실험이라고 불린다. 경험의 참된 방법은 우선 촛불을 켜고 가설 다음에 촛불을 비춰보고 실험을 준비하고 그 범위를 결정한다. 서투르거나 엉뚱하지 않고 질선정연하게 요약된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하여 여기에 공리를 끌어내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공리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이다. 신기관. 우리는 여기서 후에는 최초의 실험 결과를 그 후의 연구를 인도하는 최초의 수학이라고 한 것도 그렇지만 베이컨이 가설과 실험과 연역의 필요성을 불충분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통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베이컨이 이러한 필요성을 전적으로 간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책이나 인습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자연에 부딪혀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고문대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백을 받아야 한다. 비록 자연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우리들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유럽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로 확립된 세계의 박물학을 어디서나 수집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기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기납이 모든 사실의 단순한 열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단순한 열거는 무한하고 무익하리라. 아무리 자료가 많더라도 그것으로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평야에서 짐승을 쫓는 것과 같아. 이 짐승을 잡으려면 범위를 좁혀서 포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납법에는 사실을 분류하고 가설을 제거하는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술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증감표일 것이다. 이 표는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두 성질이나 상태의 사례를 모아 놓았으므로 이 표를 보면 동시에 변화하는 두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베이컨은 열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열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열의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어떤 요인을 탐구한다. 그는 오랫동안 분석한 끝에 마침내 열과 운동 간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찾아낸다. 열은 운동의 한 형식이라는 그의 결론은 자연과학에 대한 그의 몇 가지 특별한 공헌 중의 하나다. 이와 같이 끈기 있는 사실의 집적과 분석에 의해 우리는 베이컨의 말을 빌린다면 연구하고 있는 현상의 형상, 곧 숨겨진 본성과 내적 본질에 도달한다. 베이컨의 형상론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매우 흡사하다. 곧 과학의 형이사항이다. 우리가 형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지 기본적 성질의 질서와 근본을 부여하는 단순한 활동의 법칙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므로 열의 현상 또는 빛의 현상은 열의 법칙 또는 빛의 법칙을 의미한다. 동일한 관점에서 스피노자는 원의 법칙은 원의 실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특수한 법칙에 따라 명확하게 개별적 효과를 나타내는 개별적 물체가 있을 뿐이지만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는 이러한 법칙,
이러한 법칙의 연구, 발전이 이론과 실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천에서는 이론 없는 실천이나 실천 없는 이론은 무익하고 위험하다. 결국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하는 지식은 창백하고 무기력하며 인류에게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는 현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상, 그 법칙을 알아내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사물을 개조하기 위해 사물의 형상을 알아내려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계량을 해서 다리를 놓기 위해 수학을 배우고 사회라는 정글의 길을 내기 위해 심리학을 배운다. 과학이 사물의 현상을 충분히 찾아내면 우리가 어떠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결심하던 세계는 단지 그 원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과학의 유토피아. 과학을 이와 같이 완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완성하는 자체가 이미 매우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컨이 짧은 단편과 죽기 2년 전에 간행된 최후의 저술 신 아틀란티스에서 그려놓은 세계가 바로 그런 유토피아다. 웰스는 비록 스케치에 그치고 말았지만 과학이 결국 사물의 지배자로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회를 그려놓은 것이 베이컨의 과학에 대한 최대의 봉사, 문명소사라고 생각한다. 그 후 3세기 동안 무지와 가난에 대항하는 무수한 전사들이 목표를 상실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왕성한 상상력 때문이었다. 이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에서 우리는 베이컨의 본질과 형상, 곧 그의 존재와 생활의 법칙, 그의 영혼의 은밀한 수건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서해에 침몰한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한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한다. 베이컨과 그 밖의 사람들은 콜럼버스와 카보트가 발견한 아메리카 신대륙을 옛 아틀란티스로 보고 이 거대한 대륙은 침몰하지 않았으며 다만 바다를 항해하는 인간의 용기가 침몰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옛 아틀란티스는 발견되었으나 베이컨이 상상하던 훌륭한 유토피아인과는 전혀 다른 매사 사나운 종족이 살고 있었으므로 그는 신 아틀란티스를 상상해냈다. 신 아틀란티스는 드레이크와 마젤란만이 횡단한 머나먼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유럽과 당시의 지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껏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활동시키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는 디포와 스위프트의 멋진 이야기처럼 무기교의 기교로 시작된다. 우리 페루 여기서 꼭 1년 동안 머물렀다 해서 남해를 거쳐 중국과 일본을 향해 출범했다. 심한 무풍 상태에 부처 배는 수주일 동안 가없는 바다에 마치 거울의 얼룩처럼 조용히 떠 있었다. 한편 모험가들의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윽고 폭풍이 배를 북쪽으로 쫓아내 드문드문 섬이 보이던 남해로부터 끝없이 광박한 바다로 밀어놨다. 식량은 줄어들고 다시 줄어들고 또 줄어들었고 선원들은 병에 걸렸다. 마침내 모두 죽음을 각오했을 때 꿈속에처럼 아름다운 섬이 수평선에 희미하게 나타났다. 배가 가까워짐에 따라 해안에 야만인이 아니라 검소하면서도 아름다운 옷을 입은 깨끗하고 분명히 지적으로 발달된 듯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에게는 상륙이 허가되었으나 섬의 정부는 외국인의 체류를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선원 중에는 여러 명의 환자가 있었으므로 그 환자들이 나을 때까지 모두 머물러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환자의 회복을 기다리는 수질 동안 포르자들은 매일매일 신 아틀란티스의 신비를 벗겨냈다. 약 1900년 전에 어떤 왕이 이 섬을 다스렸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분에 대한 기억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분의 성함은 솔로모나이고 우리들은 이분을 우리나라의 입법자로서 존경하고 있다. 이분은 관대하셨고 나라와 국민의 행복만을 생각하셨다라고 어떤 주민이 말해 주었다.
이 왕의 탁월한 지적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솔로몬관이라고 하는 교단 혹은 학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창해내고 창설한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지상에 없었던 고귀한 기구로 우리는 이 왕국의 등불이라고 생각한다. 신아틀란티스에서 이어서 솔로몬관을 묘사하지만 요약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러나 그 문장은 적대적인 맥콜레이조차도 사람이 쓴 문장 중에서 심오하고 침착한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게 빛나는 문장을 찾아보지는 못할 것. 에세이집이라고 평가할 만큼 유려하다. 솔로몬가는 신아틀란티스에서 런던의 의사당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섬의 정치의 본산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략배도 칼라일이 말하는 거만한 선량도 국가적 수다도 정당도 흑막기관도 예선도 정당대회도 선거전도 휘장도 벽보도 사설도 연설도 거짓말도 선거도 없다. 이러한 연극 같은 방법으로 공직을 차지한다는 생각은 아틀란티스인들에게는 떠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항구적 명성의 절정에 오르는 길은 만인에게 열려있고 이 길을 걸어온 자들만이 국회의원이 된다. 이것은 인민의 선량들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 곧 기술자, 건축가, 천문학자, 지질학자, 생물학자, 의사, 화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철학자에 의한 정치이다. 매우 복잡하지만 정치가 없는 정치를 상상해보라. 사실 신아틀란티스에는 정부가 없는 셈이다. 통치자들은 인간의 지배보다는 자연의 지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구의 목적은 사물의 원인과 숨은 운동을 인식하고 모든 일을 가능하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신아틀란티스에서 이 책을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을 해독하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다. 통치자들은 별의 연구, 공업을 위한 수력 이용의 준비,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가스의 개발, 외과 지식을 얻기 위한 동물 시험, 이종교배에 의한 동식물의 신종 육성 등 그다지 품이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는 새들이 나는 것을 모방해서 어느 정도 공중을 날 수 있고 잠수하는 배와 보트를 갖고 있다. 외국 무역도 있으나 특이하다. 이 섬에서는 소비할 만큼 생산하고 생산한 만큼 소비하며 해외 시장의 획득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없다. 우리는 금은, 보석, 비단, 향료, 기타 상품이나 물품을 교역하지 않고 신의 최초의 상품인 빛을 교역한다. 우리들은 세계 모든 곳의 진보의 빛을 얻고 싶다. 빛의 상인들은 솔로몬 관의 구성원들로서 12년마다 해외에 파견되어 지구상의 모든 문명권의 외국인들과 같이 살며 그곳의 언어를 배우고 과학, 산업, 문학을 연구한 다음 12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배운 것을 솔로몬간의 지도자들에게 보고한다. 한편 그들이 다녀온 외국은 새로운 과학 탐험대에 의해 조사된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것은 곧 신아틀란티스에 수입된다. 매우 간략한 서술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모든 철학적 유토피아, 가장 현명한 인물에 의해 평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의 윤곽을 보게 된다. 모든 사상가의 꿈은 과학자에 의해 정치가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유토피아의 구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꿈은 여전히 꿈으로 남아있는가? 사상가는 사건의 현장에 뛰어들어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몽상적인 지식인이기 때문일까? 이 욕의 화신의 맹렬한 야망이 온화하고 세심한 포부를 압도하는 것이 영원한 숙명이기 때문일까? 또는 과학이 아직도 성숙된 자각적 힘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까? 현대에 이르러 비로소 물리학자, 화학자, 기술자들이 산업과 전쟁에서 증대되고 있는 과학의 역할 때문에 사회 전략의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조직적인 힘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을 지도자로 추대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일까?
어쩌면 과학은 아직도 세계의 지배자가 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지않아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5번째 이야기 비판.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러한 철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철학에는 새로운 면이 있는가? 맥콜레이는 베이컨이 말하는 기납법은 매우 낡은 것이어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더구나 기념비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납법은 세계가 시작된 이후로 조속으로 모든 사람이 사용해온 것이다. 만두를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만두를 먹지 않으면 기분이 좋고 많이 먹으면 기분이 나쁘고 조금 먹으면 기분이 조금 나쁘기 때문에 만두는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주리하는 자는 무의식 중에 충분히 신기관의 모든 학문을 이용하고 있다. 에세이지. 그러나 바보 온달은 그의 증감표를 아주 정확하게 이용하지 못할 것이며 하복부에 지진 같은 소동이 일어나더라도 계속 만두를 먹을 것이다. 또한 그가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베이컨의 공적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논리학은 결국 현명한 자의 경험과 방식의 정식화가 아닌가. 어떤 학문이든 소수의 사람들의 기술을 규칙에 따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과학으로 바꿔 놓으려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 정식화는 베이컨 자신의 것인가?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기납적이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은 기납적이 아닌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설교했을 뿐인 기납법을 노조 베이컨은 설교와 동시에 실용하지 않았는가? 갈릴레오는 과학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수속을 더 잘 정식화하지 않았는가? 로저 베이컨의 경우는 타당한 말이고 갈릴레오의 경우는 어느 정도 타당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다소 타당하고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거의 타당하지 않다. 갈릴레오는 과학의 방법보다는 오히려 목표의 약도를 그려놓고 후계자들 앞에 모든 경험 및 관계의 수학적, 양적 정식화를 목표로 제시했을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방도가 없을 때나 일반적인 전제로부터 tukso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법에 대한 기호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기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기납, 사실의 수집보다는 오히려 분석, 언어나 개념의 정의 및 구별에 열중했다. 베이컨은 결코 단성 생식적 독창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셰익스피어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그가 손을 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돋보이게 된다는 점이 그에 대한 변명이다. 모든 생물에게는 적절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도 자신의 힘의 원천이 있다. 베이컨의 솜씨는 이러한 원천을 소화하고 피와 살로 만드는 데서 발휘된다. 논리가 말한 것처럼 베이컨은 어떤 사람의 관찰도 경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촛불로 그의 횃불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베이컨은 이러한 부채를 자인하고 히포크라테스의 저 유용한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이렇게 해서 기납적 논리학의 참된 원천은 그리스인임을 알려준다. 플라톤은 이 경우 소크라테스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정확하지 못하다. 물론 그의 조잡한 방식은 효과도 성과도 없는 것이지만 기납법과 개별적 사실의 검토에 의한 연구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미궁의 맥락에서 그는 말한다. 그는 선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부정할 만큼 인색하지 않았고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시 묻기로 하자. 베이컨의 방법은 올바른가? 그것은 근대 과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인가?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과학은 사실의 수집, 박물학과 신기관의 복잡한 폐에 따른 조작의 의사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가설, 연역 및 실험이라는 방법에 의해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왔다. 예컨대 다윈은 멜소스의 인구론을 읽고 인구는 생활 자료의 증가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멜소스의 가설을 모든 생물에 적용할 작상을 하고 이 가설로부터 인구 증가가 식량 공급을 압박한 결과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적자가 살아남으며 좋은 세대가 지날수록 환경에 더욱 밀접하게 적응한다는 개인적 결론을 이끌어냈고 마침내
가설과 연역에 의해 문제와 관찰 범위를 한정해서 일그러지지 않는 자연의 모습을 대하고 20년 동안 끈기 있게 사실을 기납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빛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곡선을 그리며 움직인다는 가설을 생각해냈다. 또는 뉴턴으로부터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로부터 직진설에 의하면 하늘의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별도 사실은 그 위치보다도 약간 길어진 곳에 있다고 단정하고 이 결론을 검토하는 실험과 관찰을 찾아냈다. 분명히 가설과 상상력의 작용은 베이컨이 생각한 것보다 크고 과학의 진보는 베이컨의 구상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제한이 많다. 베이컨 자신도 자기 방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정치를 하다가 틈을 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과학의 실제에 종사하는 것이 더 좋은 연구 방법을 발견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성숙하기까지 수세대가 걸린다. 베이컨의 정신을 숭배하는 자들도 이 위대한 대법관이 과학의 법칙을 규정하다가 당시 과학의 진보에 뒤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를 배척하고 케플러와 브라헤를 무시했다. 또 길버트를 가볍게 보고 합의를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 그는 연구보다는 토론을 좋아했고 아마 고된 연구를 할 틈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철학 및 과학 분야의 업적은 그의 죽음으로 단편적이고 무질서한 것이 되었다. 반복, 모순, 포부, 소개가 번복이 되어 있다. 학예는 길고 시간은 짧다. 이것은 모든 위인의 비극이다. 베이컨의 위대성과 약점은 바로 그의 통일의 정렬, 모든 과학 위에 조정의 천재로서의 날개를 펴려는 욕망에 있다. 그는 플라톤처럼 높은 바위 위에서 굽어보던 만물을 살피는 탁월한 천재가 되려고 했다. 그는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일을 시도했으므로 그 실패에는 관용의 여지가 있다. 그는 과학의 약속된 땅에 들어서지는 못했으나 17세기 영국의 시인 콜리의 묘비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그 국경에 서서 아득히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리킬 수는 있었다. 그의 업적이 간접적이라고 해서 위대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그의 철학상의 저서는 지금은 잘 읽히지 않지만은 세계를 움직인 지성인들을 움직였다. 맥콜레이 에세이지. 그는 르네상스의 낙관주의와 결의를 달변으로 표현했다. 일찍이 이렇게 큰 자극을 다룬 사상가들에게 준 사람은 없었다. 제임스 왕이 베이컨의 과학 장려 제안을 거부하고 신기관을 모든 이해를 초월한 신의 평화와 같다고 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62년 세계 최대의 과학자 학회가 된 영국 학사원을 창설한 보다 현명한 인사들은 베이컨을 그들의 모범,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영국의 이 연구 단계가 베이컨의 학문의 진보에서 바람직하다고 가르쳐준 범유럽적 단계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의 계몽운동의 위인들은 지적 사업의 걸작품 백과전서를 기획했을 때 이 책을 프랜시스 베이컨에게 바쳤다. 영국 사상의 그 후의 전반적인 진로와 과정은 베이컨 철학을 따랐다. 데모크리토스처럼 세계를 기계론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베이컨의 경향은 그의 비서 홉스의 철저한 유물론의 출발점을 마련했고 그의 기납적 방법은 로크에게 관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학과 형이상학으로부터 해방된 경험적 실험학을 창작케 했다. 그의 이익과 성과에 대한 강제는 유효성과 선을 동일시하는 벤담에게서 집약되었다. 지배의 정신이 체념의 정신을 극복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베이컨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는 한 대륙을 황야로부터 기술과 과학의 복으로 바꿔놓고 작은 반도를 세계 중심으로 만든 모든 유럽인의 대변자이다. 베이컨은 인간은 직립 동물이 아니라 불멸의 신이라고 말했다. 조물주는 우리들에게 세계 전체와 맞먹을 만큼 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을 주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시간은 젊다. 우리들에게 수세기만 준다면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고 개조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인간끼리 싸워서는 안 되고 인간의 승리를 방해하는 자연의 장애와 싸워야 한다는 가장 고귀한 교훈을 배울 것이다. 베이컨은 가장 아름다운 문장의 하나에서 인류의 포부를 세 종류, 말하자면 세 단계로 구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첫째는 자기의 세력을 본국에 뻗치려고 하는 자들의 야심으로서 가장 비열하고 타락한 것이다. 둘째는 조국의 세력과 지배력을 인간 사이에 확대하려고 하는 야망으로서 확실히 전자보다 약간 품위가 있으나 탐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류의 세력과 지배력을 확립해서 전 우주에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의 의지는 앞의 두 경우보다는 훨씬 건전하고 고상하다. 그의 영혼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이런 상반된 야심 때문에 갈기갈기 찍힌 것이 베이컨의 운명이었다. 여섯 번째, 에필로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삼중의 노예다. 곧 주권자 또는 국가의 노예, 명성의 노예, 직무의 노예로서 신체도 행동도 시간도 자유롭지 못하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어렵고 또한 애를 써서 더 큰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다. 승진은 때로는 모욕이며 부끄러운 행동으로 현직에 오르는 자도 적지 않다. 머물러 있으면 미끄러지기 쉽고 후퇴는 전략 또는 최소한 명성의 소멸이다. 현직에 대하여 베이컨의 에필로그로서는 얼마나 재치 있는 요약인가. 괴테는 한 인간의 결점은 시대적 소산이고 덕과 장점은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약간 불공평한 듯하지만 베이컨의 경우에는 각별히 타당하다. 에보트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궁정을 지배하던 도덕을 열심히 연구한다. 모든 지도적 인사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마키아벨리 제재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프랜시스 베이컨 재판관이 법정의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이 찬란한 시대의 관습이었다. 베이컨도 이 점에서는 시대를 초월하지 못했다. 게다가 수년분의 수입을 미리 탕진해온 베이컨의 버릇으로서는 양심의 가책 따위는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 에섹스 사건으로 적을 만들지 않고 교묘한 변설로 적을 해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러한 버릇도 남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친구는 그에게 자네의 혀가 어떤 사람에게는 면도날이 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들의 혀가 자네에게 면도날이 될 것이라는 말이 공정에 파다하네 라고 경고했으나 그는 이 경고를 묵살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은 듯하다. 그는 1618년에 베루람 남작, 1621년에는 세인트 알반슨 자작이 되었고 3년 동안 대법관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폭풍이 닥쳐왔다. 1621년 패소한 소송인이 수혜죄로 그를 고소했다. 이러한 일은 다시는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베이컨은 그의 적들이 이 사건을 확대하면 몰락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집에서 직거하며 사태를 관망했다. 그의 적들이 그들의 면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고백과 겸손한 사직서를 왕 앞으로 제출했다. 베이컨이 지금까지 줄곧 의회로부터 왕을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득세한 의회에 굴복하고 그를 런던탑으로 보냈다. 그러나 베이컨은 이틀 만에 석방되었다. 또한 왕은 무거운 벌금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이 전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았다. 나는 최근 50년 동안 영국의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판결은 최근 200년 동안에 있어서 의회의 가장 공정한 판결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남은 5년 동안 그는 익숙하지 않은 가난에 시달렸지만은 적극적인 철학 연구를 위안으로 삼고 집에서 조용히 응거했다. 이 5년 동안에 그는 가장 위대한 라틴어 저술 학문의 진보를 쓰고 수상록의 증보판, 숲속의 숲이라는 제목을 붙인 단편집 및 헨리 7세의 역사를 간행했다. 그는 좀 더 일찍 정치를 단념하고 문학과 학문에 전념하지 못한 것을 뉘우쳤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구에 몰두하다가 말하자면 싸움터에 쓰러졌다. 에세이 죽음에 대해서 그는 중상을 입고 더운 피를 흘리면서도 상처를 입는 순간에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카이사르처럼 그의 소망도 이루어졌다. 1626년 3월 런던에서 하이게이트로 말을 달리면서 고기를 눈으로 덮어두면 얼마 동안 썩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숙고한 끝에 그는 이 문제를 당장 실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농가에서 말을 멈추고 닭 한 마리를 사서 죽인 다음 뱃속에 눈을 채워 넣었다. 그러는 동안에 오한이 나기 시작하고 기분이 나빠졌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고 가까운 알란텔 경의 저택으로 데려다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집에서 병석에 누웠다. 그는 생명을 단념하지 않고 쾌활하게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썼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였다. 생활의 불규칙한 흥분이 몸을 망쳐 놓았던 것이다. 타다 남은 재와 같은 그의 천천히 심장으로 기어드는 병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약했다. 그는 1926년 4월 9일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유언장에 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오만한 말을 남겨놓았다. 나는 나의 영혼을 신에게 유증한다. 내 몸은 아무도 모르게 묻을 것. 나의 이름은 후세와 외국에 전할 것. 후세와 외국은 그를 받아들였다. 철학 이야기 프랜시스 베이컨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베이컨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